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 자, 여기는 화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화석이 뭐야? 화석이 뭐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봐. 모르지 않잖아. 옛날에 살았던 생물들의 흔적이 시체도 맞고, 이제 시체라는 표현보다 유해 이렇게 많이 쓰는데, 옛날에 살았던 생물들의 흔적이나 유해가 남아있는 걸 몽땅 화석이라 그래요. 뭐 뼈가 남아있어도 화석이고, 아니면은 발자국이 남아있어도 화석이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다 화석이라고 하죠.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땅속에 남아있는 거를 화석이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요거는 그냥 단순히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일단 생물이 죽었어. 죽어서 땅속에 묻혔어. 자, 이 땅속에 묻힌 애의 몸이 좀 뼈나 껍질처럼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 잘 안 썩겠죠,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 같은 몸에 잘 안 썩는 단단한 부분이 땅속에 남아가지고 썩는 부분은 다 썩어버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만 남은 걸 우리가 보통 화석이라고 하죠.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화석이 여기 왼쪽에 보여? 잘 만들어질 조건이 있어요. 자, 요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왼쪽에 조그만한 글씨. 화석이 잘 만들어질 조건. 일단 기본적으로 수가 많아야 돼요. 생물이 전 대륙에 한 100마리 살아. 이러면 화석이 될 가능성이 적어요. 그죠? 일단 개체수가 많아야 화석이 될 확률도 올라가는 거야. 모든 생물이 다 화석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 다음, 단단한 부분이 있을수록 화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해파리 화석, 지렁이 화석 어렵단 말이죠. 몸에 뼈도 없고 껍질도 없고. 물론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화석이 되기도 좋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 훼손되기 전에 빨리 매몰돼요. 자, 빨리 매몰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땅속에 썩기 전에 묻혀야 된다. 썩기 전에 묻혀야 된다. 라는 뜻이야. 생물이 죽었어. 땅 위에 이렇게 시체가 있어. 자, 오랜 세월 비와 바람을 맞아갖고 썩어서 가루가 됐어. 이러면 화석이 안 돼요. 썩기 전에 땅속에 빨랑 묻혀가지고 썩을 부분은 빨리 썩고 남을 부분은 남아야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묻혀야 되고, 그 다음 묻힌다고 다 화석이 되는 것도 아니야. 묻혀서 그냥 썩어갖고 흙이 되면 끝나는 거고요. 이게 조건이 잘 맞아야 돼. 얘가 썩어서 흙이 안 되고 단단하게 돌처럼 굳어질 그 화석이 잘 만들어질 조건이 따로 있어요. 그 조건이 잘 맞춰지는데 우연히 묻혔으면 화석화 작용이라는 걸 받아서 진짜 화석이 되는 거야. 땅에 묻혔다고 다 화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화석이 잘 될 조건 요 4가지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화석이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화석에도 종류가 있어. 1번 시상화석, 2번 표준화석. 자, 시상화석은 뭐 하는 화석이냐? 지층이 생성된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라고 부르고, 표준화석은 지층이 생성된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라고 부르는데,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땅속에서 공룡 화석이 나왔어. 공룡은 언제 살았지? 기억을 좀 되살려봐. 우리 겨울방학 때 한번 배우기도 했잖아. 백악기? 백악기까지는 우리 통합과학에서 사실 뭐 쥐라기, 백악기 이런 것까지 묻진 않아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지구과학을 선택하면 나오는 건데, 공룡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들어봤지? 공룡은 딱 중생대에만 살고 싹 다 멸종을 했거든.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지층에서 공룡 화석이 나왔어. 자, 이 지층은 최소한 언제적 지층이구나. 중생대 지층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지층이 쌓인 시대를 딱 알려주잖아, 얘가. 왜? 이 공룡은 그 시대에만 살고 죽었으니까. 이런 걸 표준화석이라 그래. 아, 이 화석이 나온 것으로 보아 이 지층은 딱 요때 쌓인 거구나. 이런 걸 알려주는 화석. 반면에 시상화석은 이 화석이 나온 것으로 보아 이 지층이 쌓인 지역은 옛날에 어떤 환경이었겠구나 알려주는. 예를 들어 고래화석이 나왔어. 그럼 옛날에 여기가 뭐였단 뜻이야? 바다였단 뜻이지. 이런 걸 시상화석이라 그래.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표준화석은 생성 시기를 알려줘요. 그럼 표준화석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돼요? 자,
화석이 되려면 얘가 오래 살아야 돼요? 아니면 짧게 살았어야 돼요? 짧게 살아야죠. 예를 들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걸쳐 다 산 생물이 있어. 이 화석이 나왔어. 그럼 이 지층이 언제 쌓인 지층인지 알 수 있어? 모르잖아요. 한 시대에만 딱 살고 죽은 생물, 얘가 표준 화석이 될 수 있어요. 짧게 살아야 돼요. 대신 생존 기간은 짧은 대신 분포 면적은 넓어야 된다. 자, 이걸 내가 다른 표현으로 해볼게요. 개체 수가 많아야 돼요. 야, 산 기간도 짧은데 수까지 적으면 얘가 애초에 화석이 될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표준 화석이 되려면 일단 겁나 많이 번성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한 방에 싹 멸종을 해야 표준 화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엄청 많이 번성하다가 갑자기 한 방에 싹 죽어야 돼. 그래야 표준 화석이 될 수 있어요. 반면 시상 화석은 일단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잖아요. 분포 면적이 넓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식이냐면 고사리가 대표적인 시상화석의 예인데, 야, 고사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알아? 그 우리가 먹는 그 고사리 있지? 얘는 고생대 때부터 지구에 나타나서 지금까지 계속 살았거든요. 근데 고사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지? 아, 당연히 육지지. 육지인데 어떤 육지? 일단 좀 습해야 돼. 습하고 따뜻한 육지에서 많이 살거든요. 그럼 어떤 지층에서 고사리 화석이 나왔어? 아, 이 지역은 이 당시에 습하고 따뜻한 육지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파악이 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근데 예를 들어 바퀴벌레가 진짜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바퀴벌레는 왜요? 바퀴벌레가 엄청 오래 산 생물이에요. 그리고 얘는 환경도 거의 안 바뀌고 얘는 생긴 모양도 거의 그대로. 얘가 언제부터 지구에 살았다더라? 고생대인가 중생대인가 하여튼 더럽게 오래 살았는데, 바퀴벌레는 추운 데도 살고 더운 데도 살고 습한 데도 살고 건조한 데도 살거든. 자, 바퀴벌레 화석이 딱 나왔어. 이 지층이 어느 환경에서 쌓였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너무 많은 데서 살아. 정해진 환경에서만 살아야 시상 화석이 될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아, 얘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이런 환경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 다음 또 하나, 생존 기간이 길어야 돼요. 아까 전에 표준 화석은 빨리 살고 죽어야 되잖아. 시상 화석은 오래 살아야 돼.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살아야 될까? 한 시대 이상. 좀 더. 이 생존 기간이 길고의 생존 기간은 한 대. 현재도 살아 있어야 돼요. 왜냐? 현재 살아 있어야 얘가 어느 환경에 사는지 우리가 알지. 이미 멸종해서 없는 애야. 그럼 얘가 어떤 환경에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죠? 따라서 오래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애들이어야 시상화석이 될 수 있어. 이해했습니까? 자, 다시. 시상화석은 뭐를 알려주는 화석이다? 생성? 환경. 표준화석은 뭘 알려주는 화석이다? 생성? 시대. 시대를 알려주려면 생존 기간은 짧고 분포 면적은 넓어야 돼. 환경을 알려주려면 생존 기간은 길고, 생존 기간은 길고 분포 면적이 좁아야 돼. 분포 면적이 좁아야 된다는 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있다. 특정 환경에서만 서식해야 된다랑 같은 말이에요. 분포 면적이 좁아야 된다. 특정한 환경, 정해진 데서만 사는 애들, 이런 애들이 시상화석이 될 수 있어.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분명히 이 그래프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이거를 A, B 이렇게 해놓고 이제 둘 중에 찾으라고 한단 말이지. 얘 봐라. 분포 면적은 좁은 대신 생존 기간은 길죠. 반면에 얘는 분포 면적이 넓은 대신 생존 기간이 짧지 않냐. 누가 표준이고 시상인지 알아야 되고, 알겠지만 위치로 외우면 안 돼. 이거 위치 바뀌어서 나올 수 있어. 알겠어? X축, Y축 이름이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읽어서 얘가 시상인지 표준인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저씨. 알겠어? 오케이. 자, 여기에 표준 화석의 예부터 볼게. 밑에 사진 보여? 우리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좀 이따가 자세하게 할 거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 사진 좀 보면 얘네는 다
고생대에만 딱 살고 멸종해서 지금은 지구에 없는 애들. 그러니까 요 화석들이 나오면 아, 이 지층은 고생대 지층이구나. 이걸 딱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게 표준 화석이야. 왜? 왜요? 삼엽충 얘 고생대 바닷속에 살았던 생물이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갑주어 이름을 보아하니 뭐 같아? 물고기 같죠? 어자가 붙은 것으로 보아 최초의 물고기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고생대에 살다가 멸종한 애고요. 완종류 뭐처럼 생겼니? 인별이요. 조개처럼. 만두요? 조개처럼 생겼죠. 조개인데 지금은 멸종한 종류의 조개의 일종이에요. 지금은 없는 이런 애들이 다 고생대에만 살고 싹 멸종한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오면 고생대 지층이란 뜻이겠지. 중생대 하면 공룡이야. 중생대 하면 일단 공룡이고요. 그 다음 육지에 중생대 공룡이 있다면 중생대 바다에는 아모나이트라는 생물이 있어요. 이거는 일종의 조개 비슷한 앵무조개 비슷한 애인데 지금은 지구에 없어요. 그 바다에 있는 공룡 개는 공룡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공룡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아, 물고기는 또 아니죠. 파충류나 양서류의 조상 정도 되는 생물인데 얘는 물속에서 산 게 아니라 수륙 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생활을 하지만 물고기류는 아닌, 그러다 보니 우리가 바다 생물이라고는 표현을 안 하죠. 뭐 도룡뇽 같은 애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우리가 도룡뇽을 물고기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다에는 암모나이트, 육지에는 공룡, 중생대 때는 딱 얘네 둘이 제일 유명하고요. 신생대의 매머드 알죠? 코끼리 비슷하게 생긴 애. 요 매머드가 신생대에 살고 딱 없어졌고, 이건 육지. 신생대 바다에는 화폐석이라고 하는 생물이 많았는데, 얘는 이제 바다에 둥둥 떠다니면서 살았던 거대 유공충이라고 하면 이제 좀 단세포 생물? 뭐 이런 느낌이에요. 바다에 떠다니면서 살았던 애인데, 신생대 육지에는 매머드, 바다에는 화폐석. 얘네들이 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들이야. 그 시대의 표준 화석들인 거지. 그림 보고 이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시상화석,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 지금까지 살아있는 애들, 제가 고사리 얘기했죠?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 얘네 환경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중요한 애들. 그 다음 얘가 누구냐면 산호. 산호 어디 사는지 알죠? 바다 밑에 그 사는 개. 따뜻하고 얕은 바다. 이 화석이 나오면 아, 옛날엔 여기가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조개 화석이 나오면 이제 얘는 얕은 바다나 옛날에 여기 갯벌이었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거고요. 그래서 몇 가지 표준 화석, 시상 화석 종류는 알아주셔야 되고, 자 그럼 봐라. 표준 화석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다? 지층이 생성된 표준 화석 시대. 시상 화석으로 알 수 있는 거 지층이 생성된 환경. 그럼 화석으로는 이 두 가지밖에 몰라? 시대하고 환경밖에 몰라? 그 외에 딴 것도 알 수 있어요. 시대 환경 말고 또 화석으로 알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몇 개 있죠. 자, 환경이랑 시대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넘어가고, 3번부터 1, 2번은 우리 이미 한 거니까 3번 우리 화석으로 생물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도 알 수 있다. 생물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자, 지층이 땅 밑에 보통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누가 제일 오래된 지층이야? 1번 지층이 오래된 지층이죠? 그럼 1번에서 나온 화석, 2번에서 나온 화석, 3번, 4번에서 나온 화석을 쭉 연구해요. 어디서 나온 화석이 제일 진화되고 복잡한 놈이 나올까? 4번.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순서대로 화석을 쫙 발굴해가지고 연구해보면 아, 생물이 이런 식으로 진화했구나, 이게 비교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생물의 진화 과정도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과거 대륙의 이동. 대륙의 한 덩어리가 옛날에는 한 덩어리였다가 지금처럼 갈라졌다는 건 알죠? 중학교 때 배우잖아. 뭐라고 부르지? 옛날에 한 덩어리였던 걸 판게하라고 하죠. 그러다가 얘네가 이제 움직여서 지금처럼 됐다. 대륙 이동설. 그죠? 우리는 지금 이제 그게 판이 이동했다는 것도 사실 이미 알잖아요. 뭐 여튼 분명히 어디 있어? 아이, 뭐 이런 그림도 하나 없어. 이쪽 대륙하고 멀리 떨어진 두 대륙이야. 바다가 사이에 있어. 근데 이쪽 대륙과 이쪽 대륙에서 똑같은 화석이 나오는 거야. 아니 그럼 이 생물이 바다를 헤엄쳐 건너와가지고 여기까지 갔겠어? 그럴 리 없지. 옛날에 두 대륙은 뭐였다? 한 덩어리였다. 아, 멀리 떨어져 있는데 화석이 똑같은 게 나오네? 아, 대륙이 한 덩어리였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대륙이 움직였다는 것도 우리 화석을 통해 알 수 있고요. 과거 여기가 바다였냐 육지였냐, 자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해봅시다. 옛날에 여기가 육지였냐 바다였냐, 과거 수륙분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수륙분포. 수륙분포가 뭐야? 옛날에 여기가 육지였니 바다였니 라는 뜻이에요. 화석 이용하면 알 수 있죠. 오케이?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화석으로 알 수 있는 것들. 자, 알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아 여기 과거의 기후 변화도 있네요. 뭐 기후는 간단하죠. 옛날에 지층 속에 꼭 동물 화석만 있는 건 아니지. 식물 화석 같은 걸 이용하면 여기는 꽃가루가 있네? 근데 이 식물 꽃가루는 온난한 지역에 사는 식물 건데, 아 여기가 기후가 온난한다 뭐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알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석으로 알 수 없는 것도 중요해요. 자, 화석으로 알 수 없는 건 뭐가 있을까요? 왜냐면 이게 시험에 섞어가지고 함정으로 잘 나와. 화석으로 알 수 없는 것 뭐가 있게? 아니죠. 아, 생김새는 이제 뼈가 있으면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색깔? 아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이 그지야. 화석으로 알 수 없는 거, 과거 지각 변동의 유무. 자, 우리가 화석을 연구하여 이 지역에 옛날에 여기 지진이 있었네, 화산이 터졌네, 이런 거 알 수 있어?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수 알겠어? 있더니 지각 변동을 받아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디오 환경이 발견된 경우가 있대요. 오디오 한국 자료창 법. 항구자료창 맨 밑에 그 어딨어? 아 여기. 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화석을 연구했더니 여기와 이 다음 지층에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생물이 사네? 여기는 바다 화석이 나오는데 여기는 육지 화석이 나와? 아 이게 옛날엔 바닷속에 있다가 이 사이에 육지로 올라왔구나. 이런 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건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연결된 화석을 이용해갖고 유추해서 판단하는 거고, 단순히 이 지역에 지진이 있었나? 화산이 있었나? 이런 건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야. 대륙의 이동은 판단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대륙의 이동은 판단할 수 있고, 그럼 당연히 바닷속에 있던 대륙이 떠올랐으니 지진이 활발히 있었겠구나라고 유추를 하는 거지, 화석 자체로 지진이 있었네 이렇게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조심하게 잘 보셔야 돼. 알겠죠? 실제로 요 지각변동의 유무가 굉장히 화석으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껴놓고 함정으로 많이 나오는 선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경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바다에서 갑자기 육지 화석이 나온다, 이런 케이스가 아닌 한 여기서 뭐 지진이 있었다 이런 건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응?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지질시대. 지구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탄생했어? 지구 나이 몇 살? 46억 년. 약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어요. 자, 지구가 생긴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다 지질시대라 그래요. 지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시간을 다 지질시대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지질시대를 크게 4개로 나눠. 우리 아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이미 얘기해 줬어. 근데 사실 고중신보다 더 앞에 긴 시대가 하나 있는데, 이게 성캄브리아 시대예요. 아니 왜 얘만 이름이 이상할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이름에 약간 통일성이 있잖아요. 아니 왜 얘는 통일성이 없어? 고생대랑 거기 기준으로 완전히 달라요. 약간 성캄브리아 시대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이름이 좀 연속성이 없는 것도 있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반에 과학자들이 이제 지구를 연구할 때, 지질시대를 연구할 때는 성캄브리아 시대가 이렇게 긴지 몰랐어요. 옛날에는 연구가 많이 안 됐던 시절이라 고중신 그리고 성캄브리아 시대가 되게 짧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발견된 자료가 별로 없었거든. 그래서 뭔가 너무 짧으니까 이름 붙이기도 애매하다 이래갖고 그냥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고1 때는 기를 안 배운다고. 실제로 고생대는 다시 6개의 기로 나뉘어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석탄기, 페른기, 마지막이 뭐지? 페른기 다음에 석탄기, 대봉기, 페른기, 대봉기, 석탄기, 페른기인가? 까먹었어. 여튼간
여러분들은 이 길을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지구과학 원에 가면 외우는 건데 요 고생대 제일 앞에 있는 기가 캄브리아 기예요. 선자가 뭐야? 앞설 선자. 캄브리아의 바로 앞에 있는 시대다. 그래서 그냥 선 캄브리아 대라고 이름을 붙였어. 왜냐면 처음엔 되게 짧은 줄 알았거든. 근데 나중에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점점 이게 길어져가지고 전체 지지시대의 이놈이 88%를 차지해버린 거야. 엄청나게 긴 시대였는데 몰랐던 거지. 그러면 선캄브리아 시대하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어떤 큰 차이가 있길래 이 사이에서 얘를 이렇게 뚝 자를 수 있을까? 전체를 4개로 나눴지만 만약에 내가 2개로만 분리한다. 그러면 선캄브리아 하나, 고중심 묶어서 하나 이렇게 딱 분리가 되거든요. 뭐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걸까? 아니야. 우리가 이미 배운 것. 선캄브리아 시대에 대한 연구는 왜 이렇게 잘 안 됐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죽었을 때? 아니야, 오히려 따뜻했어. 왜냐면 지구가 처음 탄생할 때를 생각해봐. 지구 어떤 상태였어? 마그마 바다. 식어간 거야, 식어간 거. 그럼 선캄브리아와 고중신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노. 선캄브리아 시대까지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여기서 거의 없다는 건 1도 없다는 소리가 아니야. 있긴 있어. 근데 많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고중신은 이제 화석이 엄청 많이 나오는 시기. 이 차이예요. 선캄브리아 시대까지는 화석이 진짜 별로 안 나와. 그러다가 고중신엔 갑자기 뻥 많이 나오거든요. 선캄브리아에 화석이 안 나와. 그럼 뭘 갖고 연구할 거야? 그러니까 연구가 오래 걸린 거야. 화석이 거의 안 나와서.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선캄브리아 시대는 왜 화석이 별로 없을까? 아까 우리 화석이 잘 될 조건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땅이 없어요. 땅은 있지. 선캄브리아 시대는요, 아까 우리가 배운 화석이 잘 될 조건과 완벽히 정반대의 조건이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캄브리아 시대에 화석이 거의 없는 이유. 예체수가 그럼요. 1번. 애초에 생물의 수 자체가 적어요. 정말 다 말랑말랑하죠. 그렇기도 하고. 선캄브리아 시대, 야, 여기가 지구가 이제 막 태어난 때잖아. 마그마 바다. 그럼 이때부터 바로 지구에 생명체가 있진 않았겠지. 이제 마그마 바다에서 식어 가면서 지각도 생기고 뭐 바다도 생기고 하다 보면 언젠가 생명체가 최초로 나왔을 거 아니냐? 그래갖고 진화를 해갖고 조금씩 수가 늘어서 지금처럼 된 거잖아. 그러니까 선캄브리아 시대는 아직 생물의 종류와 수가 일단 매우 적었고요. 그 다음 생물이 있다 해도 지금처럼 막 껍데기가 있고 이런 생물이 아니라 단세포, 아니면 좀 발달을 좀 진화를 했어도 해파리 이 정도 수준, 미역, 다시마 이 정도 수준이고, 그죠? 즉 생물의 몸에 단단한 부분이 없어요. 화석이 되기가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 다음 3번째,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생물 수도 매우 적고 몸에 단단한 부분도 거의 없었고 이때 당시에 사는 애들은. 그 다음 이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화석이 된 애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선캄브리아 시대는 너무 오래된 거야. 너무 옛날이야. 자, 은조와 화석이 됐어. 근데 어느 날 이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다 뽀개 없어졌어. 혹은 화산이 터져갖고 다 녹아 없어졌어. 이랬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너무 옛날이라 지각 변동을 받아서 없어졌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생겼어도 지금까지 안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는 화석이 많지 않아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고중신에서 나오는 거에 비하면 진짜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 잘 안 됐어요. 사실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길이는 겁나 긴데.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는 전체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긴 시대이지만 화석이 별로 없어서 연구가 많이 안 됐다. 요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진 시대는 이렇게 4개로 잘랐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46억 년 전에 지구가 처음 태어나가지고, 마그마 바다에서 태어나가지고 5억 4천만 년 전쯤에 이제 선캄브리아 시대가 끝나요. 그리고 고생대가 시작되죠. 2억 5천만 년쯤에 고생대가 끝나네요. 그리고
6,600만 년쯤에 중생대가 끝나네요? 뭘 기준으로 잘랐을까요? 왜 하필이면 여기를 잘랐을까요? 대멸종 비슷해. 자, 여기 있다.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왜 하필이면 여기까지 자르는가? 뭘 기준으로 잘랐냐? 대멸종을 해도 자르지만 갑자기 없었던 생물이 확 많아져도 잘라요. 그러니까 생물계에 엄청난 큰 변화가 있는 경우, 싹 멸종하거나 없다가 뭐가 엄청 많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경우, 뭔가 크게 한번 바뀌는 경우를 기준으로 일단 한번 자르고, 그 다음 여기 2번 대규모의 지각변동. 전 지구적으로 지진이나 화산이 엄청 터졌을 때, 왜냐면 전 지구적으로 지진 화산이 한번 오면 생물계에 큰 변화가 같이 와요, 보통. 그럼 보통 대멸종이 한번 온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엄청 큰 지각변동, 지진 화산이 한번 왔다거나 아니면 뭔가 생물이 한번 크게 확 헷가닥 바뀌었다거나 이런 걸 기준으로 자른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성캄브리아 시대가 이렇게 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군요. 자르고 싶어도 뭐 아는 게 없는 거야. 여기서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잘 모르는 거야. 왜? 화석이 안 나오니까. 연구가 안 된 거죠. 자르고 싶어도 자르질 못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반면에 고중신 봐. 자, 신생대 쪽으로 갈수록 점점 시대가 짧아지는 거 보여요? 왜 그러겠어? 왜 신생대 쪽으로 갈수록 이게 점점 시대가 짧아지게? 간결. 여기가 현재야. 이유가 뭐겠어? 화석이 많아지. 그치! 가까운 과거일수록 화석이 많은 거야. 연구가 자세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자세하게 자른 거야. 그래서 현재에 가까울수록 이게 짧아져요, 길이가. 왜? 자세하게 잘라서. 아직 화석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신생대죠. 현재 신생대죠.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지질시대는 이렇게 4개로 구분하는데 4개를 2개만으로 나눠라 그러면 여기서 자르는 거예요. 2개만으로 나눠라 그러면 여기 보이죠? 성캄브리아는 화석이 거의 안 나오는 시대고 고중신은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시대. 2개만으로 자르라 그러면 성캄브리아랑 고중신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질시대는 성캄브리아가 압도적으로 길고요. 전체의 88%를 차지하니까 가면 갈수록 짧아져요. 왜냐? 가면 갈수록 화석이 많이 나와서 자세하게 자른 거죠. 오케이? 쉽죠? 여기까지 이해했나? 자, 그러면 요 봐라. 내가 또 장담하건데 시험에 100% 나온다. 100%. 이게 뭐냐면 A, B, C, D, E가 화석이에요. 가나다라마는 지층이죠. A라는 생물은 요 지층, 요 지층, 요 지층 쌓일 때까지 살았던 거야. 여기 위에서부터 화석이 안 나오죠. B라는 생물은 여기서 탄생해가지고 이 지층들 쌓일 때까지 살았던 거예요. 자, 1. 이 화석들 중 표준 화석이 되기에 가장 좋은 놈을 고르시오. 표준 화석은 어떤 애들아?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 시대를 알려주려면 특징이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살고 죽어야 된다. 오케이? 표준 화석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애는 얘예요. 자, 그 다음 이 중에 시상 화석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애. 누구? 얘. 시상 화석은 어때야 돼? 일단 오래 살아야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얘가 시상 화석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내가 가나다라마를 지질 시대를 자르고 싶어요. 어디로 자르는 게, 어디를 기준으로 자르는 게 가장 좋을까? 이 문제 100% 나와요. 어디를 기준으로 자르는 게 좋을까? 그러면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냐? 모든 경계를 다 잘라보시는 거예요. 잘 봐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가라 사이는 지금 생물이 변한 애가 한 종류. 없다가 갑자기 생겼죠? 없다가 생긴 것도 변한 거고 있다가 없어진 것도 변한 거예요. 나다 사이에는 생물이 몇 종류 변했어? 얘도 한 종류. 그죠? 한 종류, 한 종류. 바라 사이 봐봐 몇 종류 변했나? 하나 생기고, 2개 생기고 하나 멸종이네요. 총 3종류 바뀌었죠. 2놈 생기고 하나 멸종 아니야? 요 사이? 멸종 하나 더 있지. 어디요? 얘도 멸종이네. 4개네, 4개. 얘도 없어졌네. 멸종. 그리고 라마 사이에 하나 멸종. 이 중에 제일 많이 변한 데가 어디야? 여기죠? 그럼 답을 뭐라고 쓰는 거야?
다와 라 사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어디를 기준으로 나눌까 했을 때 가, 나 이렇게 쓰시면 틀려요. 어디와 어디 사이로 쓰시는 거예요. 답은 무조건 하겠죠. 다 잘라보시고 제일 변한 게 많은 데를 고르시는 겁니다. 없어졌든 생겼든 간에. 오케이? 이해했어요? 분명히 나와요 이거. 응?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성캄브리아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특징을 알아볼 거예요. 자, 몇 페이지? 13페이지. 성캄브리아부터 갑니다. 일단 기후는 따뜻한 편이었어요. 왜냐면 마그마 바다에서 이제 식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지구가 좀 따뜻했던 상태였고요. 온난했으나 빙하기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것도 여러 번. 왜냐면 성캄브리아 시대 졸라 길잖아. 사이사이 빙하기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각 변동 많이 받아서 지금 화석이 거의 안 남아있다 했죠? 발견되는 화석이 매우 적다. 그래서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어. 그치만 지금까지 연구된 것을 보아 왜 화석이 별로 없냐? 아까 써드렸죠? 개체 수도 적었고 화석이 매우 드문 이유 수도 일단 적었고요. 그 다음 단단한 부분도 없었고요. 그 다음 너무 오랫동안 지각 변동을 받아서 생겼어도 지금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성캄브리아 시대에 최초의 생명체가 바다에서 나왔겠죠? 성캄브리아 시대가 여기 보시면 지구 탄생부터잖아. 지구 탄생부터. 여기서부터 다 성캄브리아 시대니까 이 사이 어디에서인가에 최초의 생명체가 아마 나타났겠죠. 그죠? 정확한 시대는 몰라도.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한 시대고 중요한 건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나왔죠. 왜 하필이면 바다야? 그렇죠. 이게 중요해. 최초의 생명체가 바다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외선이 바닷속에 닿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오존층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죠. 이때 당시에는 아직 지구에 오존층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오존층은 뭐가 있어야만 만들어져요. 뒤집어졌어. 선우가 바뀌었어. 얘네가 산소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산소가 있어야 오존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산소가 많아진 거죠. 산소의 화학식. O2. 오존의 화학식. O3.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산소가 O2잖아요. 오존층의 오존은 O3예요. 산소가 있어야 여기서 오존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왜 이때 당시엔 오존층이 없었겠어? 아직 지구에 산소가 없었어요. 이 대기 중에 O2가 없었던 시절.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다가 바닷속에서 이제 생명체가 최초로 나타났겠죠? 처음에 최초로 나타난 생명체가 막 우리처럼 복잡하게 생기진 않았겠지. 물고기 이런 애들은 아니었을 거야. 누구겠어? 단세포. 아니야. 남세균은 최초의 생명체는 아니고요. 남세균보다 더 단순하게 생긴 완전 단순한 단세포가 뭔가 있었을 거예요. 얘가 최초의 생명체였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점점점 진화를 해가지고 어느 날 광합성을 하는 놈이 나타난 거야. 중요한 건 얘도 아직도 단세포예요. 자, 광합성을 하는 놈이 나타나니까 뭐를 얘가 만들기 시작해? 얇게 있어요. 그럼 있죠. 광합성을 하는 애가 나오면서 얘가 뭘 만들었겠어? 산소를 만들었겠죠. 지구에 산소가 없었는데 갑자기 산소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네요. 이게 오랫동안 쌓이니까 양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오존층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요 최초로 오존층 만든 놈 이름은 남세균 혹은 다른 이름으로는 사이아노박테리아 혹은 남조류라고도 부릅니다.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남세균, 사이아노박테리아, 남조류 다 똑같은 애들로서 여기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라고 나오는데 정말 엄밀하게 말하면 얘가 최초 광합성은 아니에요. 근데 광합성을 하면 보통 산소가 나오잖아. 얘보다 더 전에 광합성을 하던 애가 있긴 있어요. 황세균이라고. 근데 걔는 광합성을 하긴 했는데 산소가 안 나왔어. 걔는 광합성하면서 산소를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산소 만드는 광합성은 얘가 처음 한 거예요. 뭐 만드는지 이해했어? 그래서 지구상의 산소는 99% 다 처음에 제가 만들었어요. 다 얘가 만들었어요. 자, 얘 어디 살아요 지금? 어디 살고 있었어? 바닷속에 살고 있어요. 바닷속에서 열심히 광합성해서 산소를 만든 거예요. 그럼 얘가 열심히 바닷속에서 광합성을 하면 갑자기 공기 중에 산소가 막 늘어요?
아니죠. 얘네 어디 사는데? 바다에 사는데. 그럼 바닷속에서 광합성을 하면 어디에 산소가 늘어나는 거야? 바다 산소가 늘어나는 거지. 근데 바닷속에 산소가 쌓이다 더 이상 바닷속에 쌓이지 못할 만큼 산소가 겁나게 많아진 거야.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 산소가 바깥으로, 그죠?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대기에 산소가 쌓이기 시작한 거야. 이해했습니까? 자, 다시 최초의 광합성 생물 누구다? 남세균 사이아노박테리아. 얘가 산소를 방출하면서 나중에 이 산소가 무엇을 만들어요? 오존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할 점, 얘 단세포예요. 아직 바닷속에 사는 애예요. 지구상의 산소는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 형성되었다. OX. X. 지구상의 산소는 누가 만든 거야? 남세균. 얜 누구라고? 단세포 생물. 식물이라고 불러 안 불러? 안 불러. 식물 아니야. 그냥 세균이야. 세균. 알겠어? 얘가 광합성해서 산소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이걸로 오존층이 생긴 거예요. 자, 얘네가 이제 더더더더 진화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세포까지 진화를 해요. 다세포로 진화를 하게 된 게 아마 한 성캄브리아 말기 정도는 돼야 다세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캄브리아 시대는 화석이 거의 없다 그랬죠? 아예 없다고는 안 했어요. 성캄브리아 시대에도 화석이 있습니다. 자, 성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으로서 가장 오래된 화석 스트로마톨라이트. 자, 얘가 누구 화석이에요? 얘가 이 남세균 화석이에요. 아, 돌이에요. 그 남세균이 바닷속에 살다가 이 남세균이 죽어가지고 몸속에 있는 남세균 물질과 바닷속에 있는 물질이 결합해서 쌓여갖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게 스트로마톨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옛날에 살던 남세균 화석이 돌처럼 굳어있는 걸 말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스트로마톨라이트. 저기 소청도라는 섬에 가면 바닷가에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남세균은 지금 바닷속에 있다 없다? 있다. 지금도 있어. 성캄브리아 시대처럼 많진 않지만 지금도 있어요. 그럼 남세균 지금도 사니까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지금도 사이즈가 조금씩 커지는 중입니다. 돌멩이처럼 생겼는데. 여튼 이게 최초의 성캄브리아 시대 화석이자 가장 오래된 화석 입니다. 얘가 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그리고 성캄브리아 시대 화석 중에 이제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도 있는데요. 얘는 다세포 생물 화석이에요. 그럼 내가 다세포 생물은 언제 나왔다? 성캄브리아 시대에서도 약간 말기로 가야 나온다. 그러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먼저고요.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같은 성캄브리아지만 좀 나중에 생긴 화석이에요. 시기상으로. 알겠죠?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은 사진 혹시 본 적 있나? 잘 안 나오기. 아, 있다. 요요요요요. 야, 이게 누가 봐도 생물처럼 생겼냐? 아, 진짜? 생물처럼 생겼다고? 어딜 봐서? 이게 약간 보면 옛날 사람들이 그림 그려놓은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왜냐면 지금 살고 있는 그 어떤 생물하고 얘가 어떤 생물하고도 비슷하게도 안 생겼어요. 이게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에디아카라가 그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에서 이 화석이 무대기로 나왔는데 화석들이 다 모양들이 아니 처음에 이게 화석인지 몰랐어. 옛날에 원시인들이 남긴 그림 같은 건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아닌 거야. 엄청나게 오래된 거야. 성캄브리아 시대 화석이었던 거야. 그때 당시의 생물들 화석이 여기에 대규모로 남아있거든요. 지금 그 지역에 박물관 같은 데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종류의 생물들 화석이 여러 개 나왔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의 화석. 그럼 얘 어디 살았던 애야? 어디 살았던 놈이야? 그렇죠. 물속에. 여러분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육지에 살았던 생물이 없습니다. 성캄브리아는 모든 생물이 싹 다 바닷속에 살았기 때문에 모든 화석은 다 바닷속에 살았던 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실제로 육지로 생물이 올라오기 시작한 건 언제예요? 오존층이 형성된 이유, 그게 언제죠? 그게 고생대입니다. 최초로 고생대에 이제 육지로 생물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와 고생대의 가장 큰 차이점, 육지의 생물이 살았냐 안 살았냐. 자, 그럼
고생대는요 초기에는 대체로 온난하였으나 말기에 빙하기가 큰 게 한 방이 와요. 우리 옛날에 대륙이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 한 덩어리의 대륙 이름이 뭐? 판게아가 언제 형성되었던 거죠? 그게 바로 고생대 말기 되겠습니다. 고생대 말기에 판게아가 그 전까지는 대륙이 여러 덩어리였다가 고생대 말에 하나로 모여서 한 덩어리 판게아가 됐다가 그 이후에 다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된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언제 판게아가 있었다고요? 고생대 말기. 고생대 말기. 판게아가 형성됐다가 나중에 다시 분리되어 지금처럼 되었다. 알겠습니까? 자, 고생대의 특징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1번 고생대의 특징. 생물의 종과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돼 있죠. 우리 이걸 생물 대폭발 시기라고 하는데 성칸브리아 시대는 겁나게 긴데 생물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고생대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생물의 종류와 개수가 빵 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그리고 육지로도 올라오고요. 그래서 이때를 생물 대폭발 시대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생물이 증가했냐? 산소량이 많아지면서 이 산소를 이용하는 생물 수가 늘어나서 그래요. 원래 산소가 없을 때보다 산소가 있을 때 생물이 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환경이 되니까 애들이 많이 늘었겠죠. 자, 그 다음 육상생물 출현. 자, 별표를 5개를 쳐야 됩니다. 고생대의 육상생물 출현. 주의할 점은 고생대 시작하자마자 육상으로 생물이 뿅 올라온 게 아니에요. 고생대 시작하고도 조금 지나야 육지로 생물이 올라옵니다. 고생대 시작하고도 조금 지나야. 그래서 육상생물 출현했는데 왜 이때 육상생물이 출현했겠어? 오존층이 형성되어 자외선이 차단됐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러분 오존층이 형성된 시대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언제라고 대답해야 돼? 오존층이 형성된 시대 언제냐? 그냥 고생대까지만. 오존층이 형성된 시대 언제? 고생대. 알겠습니까? 근데 오존이 그 대기 중에 산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언제예요? 대기 중에 산소가 만들어지기 시작. 그건 성칸브리아 시대죠. 그러니까 성칸브리아 시대에 산소가 쌓이다가 이게 고생대에 와서 빵 오존층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존층이 형성된 건 고생대, 산소가 생기기 시작한 건 성칸브리아대. 아저씨 자는 거 아니지? 아, 왜 이렇게 주체를 못해 몸을. 됐어? 자, 그 다음 고생대에 이제 주로 살았던 생물들 이름. 삼엽충. 아까 사진 기억나? 삼엽충 화석사진? 이름에 충자가 붙은 것처럼 이제 벌레예요. 벌레인데 그 얕은 바다 밑을 기어다니면서 살았던 벌레인데 진짜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았대요. 바다 밑이면 그냥 다 살았다 그래.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삼엽충 화석은 그래서 별로 가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바다에서 살았던 생물인데 이 삼엽충이 고생대의 가장 유명한 화석인 이유가 다른 애들은 고생대 언제 나타나서 고생대 전에 언제 멸종되고 뭐 이런 식인데 이 삼엽충은 진짜 고생대 시작부터 고생대 끝날 때까지 다 있어. 다 살았어. 얘는. 그러니까 고생대 꽉 채워서 살았던 애가 삼엽충이에요. 그래서 화석이 제일 많죠. 그리고 방추충. 자, 이 방추충이 그림을 보면 얘가 방추충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내가 좀 보여드리고 싶다. 여러분이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찾아서 뭐? 아, 그림이 없어. 아, 짜증나. 자, 방추충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림으로 나오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마름모?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마름모 느낌으로 생겼는데 왜 이 그림이 중요하냐면 이게 나중에 신생대에 가면 화폐석이라고 있어요. 근데 화폐석하고 방추충이 되게 비슷하게 생겨서 그림으로 나오면 구분이 잘 안 돼. 근데 화폐석은 동그래요. 동전처럼. 방추충은 약간 각졌어요. 요걸로 구분하셔야 돼. 알겠죠? 둘 다 바닷속에 둥둥 떠다니던 충인 건 비슷하거든? 근데 하나는 고생대,
하나는 신생대, 하나는 각이 적고, 하나는 동그래. 요 그림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방추충 고생대 바다에 살았던 애고요. 완종류 아까 기억나지? 고생대 누구야? 조개. 그림 기억 안 나? 조개. 조개의 일종인데 지금은 안 사는 조개. 완종류. 자, 필석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해파리 비슷하게 생겼는데 진짜 쪼만하고 털난 해파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삼엽충, 방추충, 완종류, 필석 여기까지가 다 바다에 살았던 애들. 여기 써있군요. 바다에 살았던 애들. 그리고 어류, 갑주어 아까 기억나죠? 갑주어는 갑옷을 입은 것처럼 단단한 껍데기가 있는 물고기예요. 근데 이 갑주어 화석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 갑주어가 최초의 어류이자 최초의 척추정물. 그럼 여러분 여기 삼엽충, 방추충, 완종류, 필석은 다 뭐? 무척추동물. 여러분 여기서 우리 또 하나의 사실을 알 수 있죠.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 중 어떤 애들만 살았다? 선캄브리아에 살던 애들은 다 무척추. 무척추가 먼저예요. 그러다가 고생대에 최초로 누가 나타난 거야? 최초의 척추, 뼈를 가진 애가 처음 나온 거예요. 고생대. 알겠습니까? 근데 그 최초의 척추동물이 누군 거야? 물고기, 갑주어인 거죠. 다 물에 사는 애들이고 얘네들 다 고생대 화석이지만 이쪽에 있는 애들은 뼈 없는 애들. 얘는 처음으로 뼈 가진 애. 차이를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선캄브리아는 다 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화석이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바다에는 이런 애들이 살았고 이제 육지로 생물들 기어 올라왔죠? 자, 양서류 어떤 애들인지 알죠? 개구리. 도룡뇽, 개구리 이런 애들이고요. 곤충, 잠자리 이제 이런 애들 대형 잠자리라고 되어 있죠? 잠자리가 이따만해요. 하나 1m 정도 되는 잠자리들이 날아다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식물. 자, 별표를 3개 치겠습니다. 육지에 식물이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양치식물. 자, 여러분 양치식물의 대표적인 예가 고사리예요. 제가 아까 고사리 무슨 화석에 속하는 놈이다? 시상화석. 뭘 알려주는? 생성? 환경. 시상하는 환경이에요.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 아니 왜 봐. 쟤 지금도 살잖아 고사리. 그 취업 겁나 오래 살았잖아. 환경을 알려주는 애예요. 근데 얘네가 고생대 때부터 있었어요. 양치식물이 어떤 식물이에요 정확히? 진결 자지 말고 얘기해봐. 양치식물이 정확히 어떤 식물이야? 어떻게 생긴지 알고 약간 쑥같이 생겼어요. 생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치식물의 특징을 묻는 거예요. 되게 먹으면 맛있어 보이는데. 양치식물의 특징. 키가 작아요. 노. 무슨 소리? 이 고생대 때 살았던 애들 있잖아요. 얘네는 지금 사는 애들에 비해 대체적으로 애들이 사이즈가 컸어요. 지금은 고사리가 요만하잖아요. 우리가 반찬으로 먹는 애는 조그마잖아요. 저 고사리는 밀림을 이루고 있었어요. 사이즈가 엄청 컸어요. 지금보다 훨씬 큰 애들. 근데 이 양치식물이라는 애는 어떤 애들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아는 식물은 어떻게 번식을 해요? 곤충으로도 하는데 씨앗이잖아요. 씨앗. 그죠? 얘는 씨앗이 아직 없습니다. 씨가 없는 식물이에요. 양치식물은. 그럼 뭐로 번식을 하게? 씨가 없으면. 뿌리. 뭐요? 번식이라고 해야겠다. 보자로 번식. 씨가 없고요. 포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포자는 누가 가졌니? 버섯. 그렇지. 버섯, 곰팡이 이런 애들이 포자로 번식하거든. 근데 양치식물까지는 아직 씨앗이 없는 애들. 그래서 포자로 번식하던 식물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진화를 해서 씨앗을 가지게 될 거야. 알겠습니까? 고생대에는 그럼 여기서 정리. 자, 고생대에는 동물은 어떤 동물들이 주로 많이 번성했냐? 무척추동물과 척추동물 중에서도 어류, 물고기. 그 다음 이제 양서류 이런 애들이 많이 번성을 했고요. 식물 중에서 무슨 식물? 양치식물이 번성을 해요. 그리고 파충류와 거시식물이 이제 드디어 아저씨 씨앗을 가지는 식물이에요. 얘네가 이제
출현 막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번성하는 애랑 이제 막 출현하는 애가 시대가 달라요. 자, 고생대에는 어떤 식물이 번성? 양치 식물이 번성이죠. 저 거시 식물은 이제 고생대에 막 나타난 거예요. 출현을 해서 번성을 언제 할 거야? 다음 시대에. 이제 중생대엔 제가 번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출현한 시대랑 번성한 시대가 달라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고생대는 양치 식물이 번성을 했고 파충류와 거시 식물은 이제 출현을 해서 쟤네는 언제 번성할 거야? 이제 중생대에 번성할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요? 번성 시대와 출현 시대가 다른 거 잘 보셔야 돼요. 이 고사리 있잖아요. 엄청나게 이때 당시 지구에 많이 살았거든요. 고사리로 숲을 이룰 만큼. 나중에 얘네들이 땅에 묻혀가지고 뭐가 됐게? 현재. 뭐 현재 고사리가 됐다고요? 얘네가 나중에 땅에 묻혀서 현재 뭐가 됐죠? 얘네가 나중에 지금 우리가 땅에서 캐서 쓰는 석탄이 됩니다. 자, 고생대 양치식물이 나중에 지구의 석탄층이 된다. 고생대 양치식물이 지구의 석탄층이 된다. 됐습니까? 이런 애들이 쫙 번성을 하다가 고생대 말기에 싹 죽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니까 그 고생대 폐륜기 말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 멸종했을까요? 이때도 소행성이었고. 아닙니다. 아까 우리 했잖아요. 이거 판게아가 형성된 게 고생대 말기 대멸종의 원인이에요. 그럼 판게아가 형성되면 왜 다 죽어요? 땅이 한 덩어리가 되는데 왜 죽어? 다 부딪히잖아. 야, 땅이 무슨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빵 이렇게 부딪혀갖고 판게아가 돼요? 이거 수천 년 걸려요. 땅 사이에 끼어 죽은 게 아니라고. 그럼 왜 판게아가 형성되면 이렇게 많이 죽을까요? 화산 폭발. 그렇죠. 자, 그러니까 판게아가 형성됐을 때 대멸종이 일어나는 이유 1. 여기 기후의 급격한 변동. 왜 기후가 급격히 변하냐? 지각 변동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야, 이번에 시험 봤잖아. 판게아가 형성되려면 땅들이 다 모여서 한 덩어리가 돼야 돼. 그럼 땅들이 모이면 이 사이사이에 무슨 경계가? 충돌. 수렴형 경계가. 충돌. 충돌도 있고 섭입도 있겠죠. 어쨌든 땅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수렴형 경계가. 수렴형 경계에선 어떤 지각 변동이 활발해요? 지진, 화산 다 터진단 말이에요. 전 지구적으로 지진, 화산이 엄청나게 터졌을 거예요. 왜? 다 수렴형 경계가 됐을 거 아니야. 땅이 모이니까. 지진, 화산이 무지하게 터지니까 기후가 바뀌죠.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어서 기온이 떨어지고 빙하기가 오고 이래서 엄청 죽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 판게아가 형성되면 대멸종이 오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거, 얕은 바다 면적.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해안선의 길이가 짧아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땅이 여러 덩어리였어. 이렇게. 응? 땅이 여러 덩어리였는데 얘네가 다 모여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는 경우로 생각해봐. 그러면 한 덩어리가 됐을 때 요 겉에 길이하고 여러 덩어리일 때 길이 다 합친 거하고 어느 쪽이 길게? 이쪽이 이 가장자리 길이가 길어요. 한 덩어리가 되면 이 가장자리 길이가 짧아지는 거야. 근데 이 가장자리가 뭐냐면 해안가. 육지에서 바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잖아. 얕은 바다. 여러분, 바다에 생물이 많이 사는데요. 특히 많이 사는 데가 어디예요? 얕은 바다. 해안가. 갯벌. 이런 데가 생물이 엄청 많이 살아요. 근데 이 해안선 길이가 짧아져 버려요. 거기 사는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 다 죽었어요. 그래서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대멸종이 한번 와갖고 다 싹 죽었는데 특히 어떤 애들이 많이 죽었냐? 바다에 사는 애들. 해양생물 대멸종이 왔어요. 해양생물의 90%가 다 죽습니다.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1번 해안선의 길이 짧아진 거, 얕은 바다 면적 감소. 2번 지각변동에 의한 급격한 기후변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래서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이 두 가지가 오면서 대멸종이 오면서 생물의 종류가 싹 변하고
고생대가 끝나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자, 중생대로 갑시다. 중생대는 날씨가 어땠냐? 날씨가 온난 별표 3개. 그냥 온난 정도가 아니야. 모든 지질시대 중에서 유일하게 빙하기가 단 한 번도 없었던 시대. 그래서 가장 온난한 시대를 고르라 그러면 중생대를 고르는 거예요. 나머지 시대는 다 빙하기가 있었어. 최소 한 번씩 이상은. 근데 중생대만 한 번도 빙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따뜻한 시대예요. 자, 그럼 왜 얘네는 이렇게 따뜻했을까? 중생대 직전에 고생대 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봐. 판게아가 형성됐죠. 판게아가 형성되면 땅들이 움직이면서 화산이 많이 터졌다 그랬죠. 자, 화산 터지면 화산가스가 많이 나와요. 화산가스 안에 뭐가 제일 많아? 수증기랑 이산화탄소. 수증기랑 이산화탄소가 뭐 하는 애들이더라? 온실기체. 이 수증기랑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많으면서 온실효과를 일으켜 중생대가 겁나 따뜻해졌어요. 그 얘기가 여기 있어요. 화산 활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로 온실효과가 커져서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중생대가 제일 따뜻했다가 중요한 거예요. 유일하게 빙하기가 한 번도 없었다. 자, 판게아가 형성된 건 언제? 판게아가 형성된 건 고생대 말기. 그 판게아가 다시 분리되는 건 중생대 초기. 말장난 여기는 이걸 조심해야 돼. 판게아 형성은 고생대 말기. 판게아 분리는 중생대 초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때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판게아가 생기면 지구의 대륙이 몇 개니? 한 개죠. 겁나 큰 거 한 개. 바다도 겁나 큰 거 한 개. 근데 이 대륙이 이제 여러 개로 나눠지면 대륙도 여러 개가 되지만 바다도 여러 개가 되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대륙이 나눠지면서 바다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요. 대서양과 인도양이 이때 생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안 써 있는데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됐고요. 또 하나 중생대에 만들어진 거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아니다. 미친. 미안. 안데스 산맥. 안데스 산맥이 중생대에 생기고요. 히말라야는 나중에 신생대에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중생대에는 바다로는 인도양과 대서양이 생기고 산맥으로는 안데스 산맥이 이때 생겨난 시대고요. 자, 이때는 어떤 생물들이 많이 살았냐? 바다에는 암모나이트. 아까 봤었던 기억나지? 이렇게 동글동글 생기네. 바다에는 얘가 엄청 많이 살았고요. 육지에는 드디어 공룡, 그리고 파충류와 거시식물이 번성하던 시대. 아까 이 파충류와 거시식물이 언제 출현했었어? 고생대에 출현을 했죠. 번성은 언제 해? 중생대에 번성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고생대에 번성한 식물은 뭐였어? 양치식물. 그럼 걔는 중생대에 없어요? 아니죠. 중생대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식물이 더 번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파충류와 거시식물이 번성하는데 이 거시식물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은행나무나 소나무. 얘네들은 잘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 속시식물이 드디어 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중생대는 거시식물 번성, 속시식물은 출현. 이 속시식물은 언제 번성하겠어? 다음 시대인 신생대에 번성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전 시대에 출현하여 그 다음 시대에 번성을 하는 거예요. 출현 시대와 번성 시대가 다르다는 거 잘 봐야 돼요. 그럼 아까 전에 양치식물은 씨가 없는 애들이라 그랬어. 씨가 없어서 포자로 번성하는? 그러면 거시식물, 속시식물은 이제 씨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씨와 속씨의 차이는 또 뭐야? 씨가 겉이
그 겉에 있냐 속에 있냐가 비슷한데 씨가 들어있는 이걸 뭐라고 하죠? 씨가 들어 씨방 그렇지 씨방 뭐 씨방 씨방의 유무 그러니까 양치식물과 겉씨식물의 차이는 씨가 있냐 없냐라면 겉씨와 속씨는 씨는 있는데 씨방이 있냐 없냐의 차이. 씨가 겉에 있냐 안에 있냐 알겠어? 요 차이예요. 그 다음 자 여기는 파충류가 번성했어. 아까 고생된 어떤 동물이 번성을 했죠? 무슨 류? 양서류, 어류 이런 애가 번성을 했다면 여기 이제 무슨 류가 번성을 해? 파충류가 번성을 하잖아요. 자 조류와 포유류는 이제 출현을 해요. 그럼 언제 번성하겠어? 신생대에 번성을 하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우리 여기서 동물과 식물의 진화 순서가 나오는군요. 식물은 어떤 순서로 진화를 하는 거냐면 양치. 자 이제 양치식물은 육지에 올라왔을 때 얘기고 사실 육지에 올라오기 전에 바닷속에선 뭐였겠냐면 해조류예요. 미역다시마였다가 그러니까 성칸브리아 시대에 있는 미역다시마로 살다가 이게 육지로 올라오면서 처음에 양치식물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성칸브리아 시대에는 해조류예요. 근데 이게 해조류라고 내가 표현하잖아요. 해자를 생략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문제에 조류로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이 조류가 새인 줄 알아. 여러분 조류는 새라는 의미도 있지만 해조류의 조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칸브리아 시대의 조류하면 걔는 새가 아니야. 해조류를 말하는 거예요. 미역다시마 알겠죠? 미역다시마로 살다가 얘네가 이제 고생대로 오면서 양치식물로 진화를 하죠. 육지로 올라가면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중생대로 가면 이제 번성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번성 시기. 얘가 겉시식물로 진화하고 그 다음 얘네가 신생대에 속시식물로 진화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여기 쓴 거 위에 쓴 거는 번성 시기예요. 번성 시기.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조심할 점은 겉시식물은 출현이 언제? 고생대. 근데 번성은 중생대잖아요. 속시식물은 출현이 중생대, 번성이 신생대잖아요. 그럼 양치는? 출현이 언제? 양치의 출현은? 고생대. 그죠. 얘는 고생대 출현, 고생대 번성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단절이에요. 성칸브리아 출현에서 고생대 번성이 아니라 쟤는 출현 시기와 번성 시기가 같은 거예요. 양치는. 근데 나머지 애들은 전 시대에 출현해서 그 다음 시대에 번성하는 거죠. 오케이? 요 구분 잘 하셔야 돼. 여튼 식물은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해요. 그럼 동물은 진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일단 성칸브리아 때는 다 무슨 단세포. 다세포도 있긴 한데 어쨌든 무척추죠. 뼈가 없어요. 그러다가 고생도로 오면서 최초의 척추동물이 뭐가 나와요? 어류. 그리고 이제 양서류로 진화를 하죠. 그리고 얘네가 뭐로 진화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죠? 파충류가 되는 것이고요. 나오는 순서가 이래요. 그 다음이 포유류와 조류인 거예요. 이 얘네들의 출현 순서를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런 순서대로 진화를 하는 거지. 얘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파충류 같은 경우 고생대에 출현하여 중생대 번성이고요. 포유류, 조류도 중생대에 출현하여 신생대 번성이지만 어류, 양서류는 출현도 고생대, 번성도 고생대예요. 오케이? 조심. 됐나? 자, 중생대에 이런 애들이 쭉 살다가 중생대 말기에 또 한번 싹 다 죽어요. 대멸종이 또 오죠. 중생대 말에는 왜 다 죽었을까요? 고생대 말은 판기아 형성으로 죽었다면 중생대 말은 운석이 지구에 충돌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네들 중생대 말기는 생물 대멸종이 있었는데 소행성 충돌과 화산 폭발 등에 의한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추정합니다. 오케이? 소행성이 충돌했다고 소행성에 맞아 죽었겠니?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지구에 지각 변동이 엄청 크게 온 거죠. 또
지진이 나가다니 그런 것 때문에 또 엄청 기후가 크게 변했을 거예요. 물론 중생대에는 빙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중생대 말기의 기후를 보면 기온이 뚝 떨어지긴 해요. 말기에. 화산이 폭발해서 평균 기온이 낮아진 거예요. 빙하기가 올 정도까지 떨어지진 않았어. 빙하기는 안 왔는데 어쨌든 기온이 떨어져요. 기온이 떨어지면 치명적이야. 왜냐? 특히나 이때 제일 많이 살았던 애들이 파충류 이런 애들. 얘네 뭐야? 체온이 일정하지 않은 애들이잖아. 쟤네. 변온동물. 외부의 기온이 변하면 내 체온도 변하는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 기온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애들인데 온도가 떨어지면 빙하기까지 안 가도 멸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알겠지? 여튼 여기는 이제 소행성 충동을 화산 폭발 등으로 대멸종이 한번 또 왔고요. 그리고 신생대가 시작돼요. 자, 신생대는 날씨가 어떠냐? 얘네도 처음엔 따뜻했어요. 그러나 말기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자, 간빙기가 뭐예요? 약간 좀 애매한 냉대기예요. 애매하지 않아요. 봐. 그 신생대 말기에 빙하기가 몇 번이 오냐면 4번이 와요. 4번. 그럼 빙하기 한 번 오고 그 다음 빙하기 오는 이 사이. 여기 빙하기가 아니겠죠.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 여기를 간빙기라고 해요.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 그럼 빙하기가 4번 오면 간빙기는 몇 번이 오는 거야? 3번이 오는 거죠. 사이사이에 3번.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빙하기 4번에 간빙기 3번이 왔어요. 빙하기가 4번 오니까 당연히 또 다 죽었죠. 그래서 신생대 말기 대멸종의 원인은 빙하기예요. 빙하기가 4번이 나왔고 많이 죽었다. 자, 드디어 신생대에 히말라야 산맥 올라옵니다. 안데스는 중생대, 히말라야는 신생대. 그럼 신생대 전까진 히말라야 어디 있었어? 없었잖아요. 바다 밑에 있었죠. 바다 밑에 있던 아니 우리 이번에 시험 봤잖아 인간들아. 얘 바다 밑에 있다가 양쪽에서 밀어가지고 이렇게 바다 위로 올라온 습곡산맥이에요. 그래서 히말라야 꼭대기에서는 무슨 화석 나와? 조개. 암모나이트도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중생대까지는 바다 밑에 있었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과 알프스 산맥이 형성되었고 세계 지도를 보면 지금이랑 매우 비슷해졌다. 신생대 때. 자, 신생대는 일단 다른 거 다 제끼고요. 이 말 나오면 신생대 표현법이에요. 넓은 초원을 이루었다. 초원이라는 표현 나오면 신생대예요. 중생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중생대는 울창한 삼림, 숲이 되게 울창했어요. 중생대는 식물도 사이즈가 컸다. 왜겠니? 초식공룡 얼마나 큰지 생각을 해봐. 초식공룡 개 크잖아. 안 뜯어 먹혀야 될 거 아니야. 나무는 더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대는 식물들이 기본적으로 애들이 사이즈가 컸어요. 그래서 울창한 삼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근데 이 등치가 큰 애들일수록 기후변화에 민감해요. 추운 날씨를 못 버텨. 그래서 중생대 말기에 이제 기후변화가 오면서 싹 다 멸종을 하고 신생대에는 애들이 좀 사이즈가 작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그래서 그 중생대 초식동물이 크잖아요. 그럼 우리가 작아야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라고 준결이가 물어봤어요. 그런 이유도 뭐 작은 애들도 있었겠죠. 근데 큰 애들도 그만큼 많았다는 거고 큰 애들이 꼭 공룡한테 안 먹히려고 커진 것도 있겠지만은 그 중생대 기후 자체가 온난했잖아요. 날이 따뜻하면 애들이 등치가 커진다. 왜? 저 동남아만 가도 벌레들이 여기보다 훨씬 크거든요. 뭔지 알죠? 그래서 날이 따뜻하면 기본적으로 생물들이 사이즈가 커져요. 그러다 보니 큰 식물이 많았어. 반면 신생대는 이제 넓은 초원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나오면 신생대 표현이고요. 바다에는 화폐석. 아까 기억나요? 내가 화폐석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구분해야 된다. 고생대 바다에 살았던 방추충이라고. 방추충은 좀 각이 적고 화폐석은 동글동글하다. 근데 둘 다 바다에 떠다니면서 살았던 애들이에요. 방추충은 고생대, 얘는 신생대. 좀 달라요. 그리고 신생대 육지에는 이제 포유류가 번성합니다. 대표적으로 매머드, 말, 뭐 사슴 이런 애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마요? 하마가 신생대에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류, 여기서 말하는 조류는 진짜 새가 맞아요. 새하고 이제 포유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드디어 속시식물이 번성을 합니다. 포유류와 속시식물 번성해요. 출현은 이미 이전에 중생대에 얘네 다 한 거고요. 이때 와서 번성을 하는 거고 이때
나타난 번성하는 속시식물의 대표적인 예가 참나무, 단풍나무, 밤나무 이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까 중생대에 번성했던 거시식물의 예로 누구 있었죠? 은행나무. 은행나무가 진짜 오래됐거든요. 그 단일 품종으로 중생대 때부터 딱 살아남은 애예요. 딱 한 종 있어요. 은행나무. 전 세계 은행나무는 다 똑같은 종이에요. 그래서 얘가 살아남은 게 기적이에요. 기적. 왜냐면 종이 한 종류면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생물이 원래 종이 다양해야 살아남기가 좋거든요. 근데 은행나무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인간만 해도 니네 유전자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은행나무는 단일종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중생대부터 살아남았어. 사실은 거의 멸종위기였어요. 은행나무가. 잡았을 때 열매에서 똥냄새 나가지고 번식이 잘 됐어요. 은행나무가 거의 멸종위기였는데 인간 때문에 다시 번성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간이 가로수로 채택을 해가지고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자연에서는 그 거의 도태되는 수준이었다 그러죠. 여튼 이제 속시식물에는 참나무, 단풍나무 등이 번성을 많이 했고 자 드디어 말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인류의 조상, 인류의 조상. 여러분 인류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인류의 조상이 나타난 거죠. 인류의 조상 뭐지? 진별이 원숭이요. 네, 여우 원숭이. 인류의 조상이 되는 여우 원숭이가 최초로 여기서 출현을 하고 이제 유인원으로 진화를 했겠지요. 이때 유인원이 처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라 인류의 조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말기에 한 번 또 대멸종을 하죠. 이제 신생대 말기라고 표현하기 사실 뭐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도 신생대니까. 근데 어쨌든 끝에 4번의 빙하기가 왔어요. 굳이 따지자면 지금도 간빙기죠. 뭐 빙하기 끝나고 그 다음 빙하기 안 왔으니까. 자, 여기 지질시대 기후변화 잘 보시면 사실 성캄브리아 시대는 겁나게 길지만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안 나오고요. 고생대 기후 좀 보세요. 고생대. 한 2번 정도 떨어졌고 고생대 말기에 이제 빙하기, 이게 고생대 말기에 빙하기 큰 거 한 방 온 거거든요. 말기에 빙하기가 왔고 이 빙하기가 온 근본적 원인이 사실은 판게아 형성이기 때문에 고생대 말기에 대멸종의 가장 큰 원인은 판게아 형성이라 보셔야 되고 중생대는 기온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빙하기가 올 정도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기온 낮아졌다고 빙하기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생대 말기는 처음엔 따뜻했다가 보시면 빙하기 이렇게 온도가 오락내리다 하죠. 4번의 빙하기가 와요. 오케이, 이게 지질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멸종을 하는 이유는 참 여러 가지가 있군요. 일단 수륙분포. 아까 수륙분포가 뭐라고요? 여기가 육지냐 바다냐 이런 걸 수륙분포라 그런다. 땅이 움직이면서 대멸종이 일단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운석 충돌이나 화산 폭발로 인한 기후변화 이제 이런 것들이 대멸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라. 생물들이 살다가 한 번 대멸종이 와. 애들이 빡 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또 살다가 한 번 대멸종이 와. 또 빡 줄어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생물 수가 점점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통틀어 언제 생물의 종류와 수가 가장 많아요? 지금, 현재. 계속 늘어서 지금 생물의 종류와 수가 최대거든요. 아니 중간에 이렇게 대멸종이 한 번씩 오는데 왜 생물의 수가 오히려 느는 거예요? 올 때마다 또 새로운 애가 오고 거의 다 왔어. 왜 그럼 대멸종하고 새로운 애가 갑자기 더 많이 생길까요? 그거를 이겨낸 그치, 맞아요. 표현은 좀 다르지만 정확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대멸종이 빡 와요. 많이 죽겠죠? 하지만 그 중에 살아남는 놈이 분명히 있잖아. 살아남는 놈은 뭐 하는 놈이야? 그 환경에 적응을 한 놈이라 이거야. 그럼 그 환경에 적응을 했어 내가. 남들은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어. 천적이 없겠다. 난 환경에 적응했다. 미친 듯이 수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종류의 생물로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기 보시면 성캄브리아는 생물이 거의 없으니까 빼고요. 고생대부터 시작해서 생물종이 쭉 늘어나다가 여기 한 번씩 툭툭 떨어지는 게 사실은 대멸종이에요. 고생대에 봐봐. 고생대만 해도 벌써 대멸종이 몇 번 와요? 한 번, 2번, 3번. 고생대만 해도 벌써 대멸종이 3번이에요. 그 중에서도 고생대 말기 대멸종, 3번 대멸종 있죠? 이게 규모가 가장 큰 대멸종. 제가 판게아 형성되면서 온 대멸종이거든요. 이거는 좀 규모가 작은 대멸종이고 요게 이제 규모가 엄청 큰 대멸종, 여기를 하나 기준으로 고생대를 짜는 거고요. 그 다음 중생대에도 대멸종, 중생대 말기의 대멸종. 지금 지질시대의 대멸종 총 몇 번 왔어요? 5번 왔죠.
근데 대멸종이 한 번 오면 생물 종의 수가 일시적으로는 확 줄지만 가면서 다시 늘고 또 확 줄어도 가면서 다시 늘고 줄어든 다음에는 그 다음에 더 늘어나잖아. 왜겠어? 환경에 적응한 애들이 더 많은 종의 생물로 진화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현재가 가장 많은 생물을 가지고 있다. 자, 다시 지질시대의 대멸종 총 몇 번? 5번. 그 중에 제일 큰 대멸종은 몇 번 대멸종? 3번 대멸종. 그게 언제 왔어? 고생대 말기 판게아 형성될 때 걔가 최대 대멸종이에요. 알겠습니까? 요거는 물어봐요. 몇 번 대멸종 왔는지. 그래서 지질시대 대멸종의 수 총 5회. 그 중에서도 고생대 말기 대멸종이 가장 큰 규모. 얘가 이제 판게아 형성에 의한 대멸종이고요. 여기 그래프 바로 옆에. 대멸종의 원인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읽어보시면 되고. 됐죠? 여기까지? 대멸종 이후에 여기 이제 마지막 페이지예요. 15쪽. 대멸종 시기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멸종하지만 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생물들이 더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면서 오히려 생물 다양성은 더 늘어났다. 더 많은 종류의 생물이 생겨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생물 다양성 증가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자, 우리 프린트를 좀 채워 보실까요? 1번.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들 흔적 남은 거 화석이지요, 화석. 근데 화석이 이제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죠. 시대를 아니라니까. 시대를 알려주는 게 표준이에요. 이게 시자로 시작해서 헷갈리시나 본데 시대를 알려주는 게 표준이야. 시상은 환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표준화석이 되려면 생존기간이 짧아야 돼요. 빨리 치라고 죽어야 돼요. 생존기간이 짧고 대신 분포 면적은 여기 괄호가 있었네. 표준화석 괄호가 있었어요. 분포 면적이 넓어야 한다. 즉 많이 번성을 했다가 한 방에 싹 죽어야 된다. 그래야 표준화석이 될 수 있고요. 대표적인 표준화석의 예시 제가 몇 개 넣어놨습니다. 얘 누구죠? 고생대 표준화석. 얘가 삼엽충이에요. 삼엽충. 이놈이 고생대 표준화석 갑주어입니다. 최초의 어류. 그 대가리 보이지? 대가리에 엄청 단단한 껍데기가 있어서 화석도 저 대가리 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어. 껍데기 부분만. 몸통이 없고. 얘가 방추충이에요. 얘가. 마른 모처럼 생기네. 송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얘가 방추충. 요놈이 필석입니다. 크기가 사이즈가 이 필석 되게 작았어요. 이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그런데 한 마리가 한 2, 3mm 정도? 네, 그 정도 사이즈로 바닷속에 떠다니던 애들이에요. 요 정도가 고생대. 얘네 다 바다에 살던 애들이에요. 고생대에 살던 애들. 중생대 표준화석 암모나이트. 이거 바다에 살던 애. 암모나이트. 얘는 누가 봐도 공룡인데 요 가운데 놈이 뭘까요? 누군지 알아요. 새 아니에요? 새인데 파충류에서 조류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파충류와 조류의 특징을 모두 가진 이 새의 이름은 시조새. 아주 좋아요. 얘가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하던 그 단계의 생물이라고 하죠. 얘 대표적인 중생대 표준화석이에요. 시조새는 어떤 특징을 가졌어요? 얘 파충류 특징도 있고 조류 특징도 있거든요. 시조새의 파충류의 특징으로는 뭘 가졌죠? 저기요. 아가미는 물고기고요. 그 발에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물갈퀴요? 네. 아니야. 물갈퀴는 저기 양서류한테 있는 거고요. 파충류의 특징으로는 이빨. 새한테 이빨이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발톱. 꼬리 등을 갖고 있었고요. 새한테 꼬리 있지 않아요? 꼬리 깃이 있는 거지 꼬리가 있는 게 아니죠. 발톱도 있잖아요, 새한테. 네, 이때는 새 같은 발톱 말고 진짜 이렇게 파충류 같은 발톱이 있었고 그 다음 조류의 특징으로는 날개와 털. 깃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자면
아, 그리고 부리. 날개 끝에 발톱. 이 발톱 말고 날개 끝에 발톱이 있었던 거예요. 날개 끝에 발톱. 그리고 부리 안에 이빨.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근데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러죠. 비둘기 정도? 아, 사이즈는 별로 안 커요. 사이즈 소리가 되게 약간 허접해. 허접이라니. 자, 어쨌든 얘 대표적인 중생대 생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생대로 가면 얘 매머드죠. 매머드. 이게 화폐석이요. 동그랗게 생겼죠. 이게 화폐석. 대표적인 표준화석들은 외워두셔야 되고, 그 다음 얘는 환경을 알려주는 이게 시상이야. 이게 시상화석. 생존기간은 어때야 돼요? 그리고 길어야 돼요. 지금도 살아야 되죠. 분포 면적이 좁아야 돼요. 특정 환경에서만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했었어요. 자, 고사리는 어떤 환경에 산다고요? 덥고 온난 다습한 육지예요. 온난 다습한 육지. 고사리 화석이 딱 나오면 아, 옛날에 여기는 온난 다습한 육지였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산호 바다인데 얕고 따뜻한 바다. 얕고 따뜻한 바다. 조개가 만약에 나온다, 얕은 바다나 갯벌이죠. 저기고 이거 얕은 바다나 갯벌. 고삼이 됐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화렵수, 침엽수가 화석으로 나오면, 화렵수가 어떤 넓은 잎이 넓은 식물이고, 침엽수는 잎이 뾰족한 그 소나무 같은 애들을 침엽수라고 하잖아요. 화렵수는 어떤 환경에 사는 식물이에요? 얘 그 열대기후 아니에요? 일단 따뜻하고 비가 많이 와야 돼요. 얘는 강수량이 많은 육지에 살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층에서 화렵수 화석이 나오면 아, 옛날에 이 동네는 따뜻하고 비가 많이 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침엽수는 반대죠. 얘는 좀 추운 데 살아요. 한랭하고 비가 많이 안 오는 동네죠. 강수량이 적은 육지에 살아요. 됐죠? 자, 요런 애들이 시상화석이 됩니다. 자, 요거. A는 무슨 화석을 의미하는 거야? 시상 얘 지금 분포 면적이 좁고 생존기간이 긴 거 보이죠? A가 시상이에요. B는 분포 면적이 넓은데 생존기간이 짧아요. 표준이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자, 우리 지금 표준화석, 시상화석 했으니까 지층이 생성된 시대, 지층이 생성된 환경, 이거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 이거 말고, 이거 제외하고 또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걸 또 말해봅시다. 그 두 개 말고 우리가 몇 개 더 했잖아요. 뭐라고? 지각 변동의 유무는 모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화석, 내가 이 화석을 연구했을 때, 이 화석을 연구했더니 여기 이런 건 알 수가 없고, 에이, 그게 결국은 시대잖아요. 그거 말고, 시대랑 환경 말고, 생물의 공포 쉬고, 예전 지층에서는 좀 단순한 화석 나오고, 최근으로 올수록 복잡하고 진화된 화석 나오면 비교 쫙 해가지고 진화 과정 알 수 있다 했잖아요. 그 다음 또 옛날에 여기가 육지였나 바다였나, 그걸 뭐라 한다고? 육지였나 바다였나? 수렵 그래.
수력 분포. 이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 또. 멀리 떨어진 두 대륙에서 똑같은 화석이 나오네? 땅이 움직였구나. 대륙 이동. 이런 거 화석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오케이. 자,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 야, 여기까지 고생대 끝, 여기까지 중생대 끝. 이거 뭐 가지고 잘랐어? 생물 정해서. 갑자기 생물이 없던 게 확 생기거나 있던 게 싹 멸종하거나 이걸 우리가 생물계의 큰 변화. 그러면 생물계가 이렇게 크게 변했다는 건 뭘 보고 알아요? 예? 생물계가 이렇게 크게 변했다는 건 뭘 보고 아는데? 이게 화석 보고 아는 거죠. 이게 화석 중에서도 표준 화석 보고 알아내는 거죠. 갑자기 화석이 많이 나오다가 이 지층부터 딱 끊겼네? 멸종했구나. 이게 화석 보고 알아내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뭐가 온 경우? 대멸종. 그러니까 맞는데 생물계의 큰 변화에 대멸종이 포함이지. 뭘 기준으로? 대규모의 지각 변동. 전 지구적인 지진이나 화산이 있었을 경우 보통 엄청 큰 지각 변동이 오면 대멸종이 한번 오거든요. 생물계에 큰 변화가 와요. 그러면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왔었구나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각 변동을 화석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이거 직접적으로 알 수 없다. 그럼 대규모의 지각 변동은 어떻게 알아요? 지진 화산 겁나 큰 거 왔구나. 이거 어떻게 알아? 위아래가 다른. 자, 그게 위아래가 다른 게 꼭 지각 변동에 의해서 얘가 멸종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화석으로 지각 변동의 유무를 알 수 없다는 게 멸종하는 이유가 꼭 지각 변동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각 변동이 왔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뭐가 있냐고요? 이건 화석으로 알 수가 없고요. 지층을 봐야 돼요. 지층을. 자, 지층이라는 게 원래는 물 밑에, 그리고 지층이 원래 물 밑에 쌓이는 거 알아요? 바다 밑 같은데. 지층이 곱게 잘 쌓이면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쌓여야 되는데 이렇게 제대로 잘 쌓인 지층을 정합이라고 하는데, 정합. 그죠. 자, 어느 날 바다 밑에, 이제 얘를 좀 지울게요. 어느 날 바다 밑에 정합이 잘 쌓여 있었어요. 잘 쌓여 있었는데 얘가 어느 날 힘을 받은 거죠. 양쪽에서 미는 힘을 받으면 지층이 어떻게 되죠? 그죠. 지층이 휘어져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지층이 휘어지는 걸 뭐라 그러죠? 힘을 줬더니 지층이 휘었어. 뭔지 아는데. 습곡.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습곡 산맥. 그죠? 자, 근데 어느 날 지층이 휘어졌는데 이게 땅이 바닷속에 있다고 영원히 바닷속에 있는 건 아니죠. 어느 날 이 땅이 바다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아이고. 어느 날 바다 위로 솟아올랐어요. 바닷속에 있다가. 여러분, 땅이 바닷속에 있다가 바다 위로 올라오는 걸 뭐라 그래요? 바닷속에 있던 땅이 위로 올라와. 처음에는 얘가 바다 밑에 잘 쌓였어요. 퇴적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힘을 받아서 휘어졌어요. 습곡이 됐어요. 자, 바다 밑에 있다가 솟아오릅니다. 뭐라 그래요? 산맥. 헤헤. 융기한다고 해요. 융기. 바닷속에 있다가 얘가 올라와요. 융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융기하면 바닷속에서는 지층이 쌓이잖아요. 밖에서는 이게 깎여요. 풍화, 침식. 알겠어? 융기를 했다가 얘가 깎여갖고 침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얘가 지금 밑에다 쓸게요. 얘가 지금 이렇게 휘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오랜 세월 이렇게 점점 깎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없어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얘가 바다 밑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바다 밑으로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바다 위에 있다가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걸 뭐라 그러죠? 융해?
융기의 반대말 어디 갔니? 뭐라고요? 융기의 반대말 침강입니다. 그래서 바다 밑으로 들어왔는데 얘가 지금 깎인 상태로 들어왔잖아요. 자, 그 위에 새로운 지층이 바로 이렇게 쌓여버리는 거예요. 다시 퇴적이 돼요. 그러면 요 밑에 부분과 위에 부분은 붙어있지만 이게 연결돼서 쌓인 거예요. 요 밑에 부분과 위에 부분 사이에는 얘가 한번 밖으로 나갔다가 되돌아 들어온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났겠냐? 어마어마하게 이 사이에 긴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거야. 요 층과 요 층 사이에 엄청 오랫동안 한번 끊어졌었던 거야. 퇴적이. 맞죠? 이러한 관계를 부정합이라고요. 중간에 한번 엄청 오래 끊어졌던 거. 그럼 봐라. 요 밑에 부분에서 나오는 화석하고 요 위에 부분에서 나오는 화석이 종류가 비슷하겠냐? 이 사이에 엄청나게 긴 시간이 있는데 안 비슷하죠? 아, 여기서 중간에 뭔가 엄청나게 큰 지각 변동이 한 번 있었구나. 땅이 솟아올랐다 가라앉았는데 엄청나게 큰 지각 변동이 있었던 거지. 이런 걸 부정합이라고 해요. 이건 지층 보고 알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정합이 생기는 이 과정이 퇴적이 습곡은 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퇴적 다음에 얘가 솟아올랐다가 오래 세월 깎였다 가라앉아서 다시 새롭게 퇴적되는 요게 부정합이 생기는 과정인데 이게 원래는 지구과학 1에 나와요. 근데 가끔 알려주는 학교가 있어요. 알려주면 외워야 돼요. 이 순서대로 무엇이 만들어지면 부정합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아! 여기서 엄청나게 큰 지각 변동이 있었구나. 이걸 보고 알아내는 거야. 생물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건 화석 보고 알아내는 거고요. 엄청 큰 변동이 있었구나는 부정합으로 알아내는 겁니다. 됐어요? 어? 요거요? 그림은 모르셔도 되니 요 순서를 외워두시면 퇴적, 습곡, 습곡은 생략될 수도 있어요. 융기, 침식, 침강, 퇴적. 융기는 올라왔다가 침강은 다시 내려간다요. 바닷속으로. 이게 습곡이 없어도 융기가 돼요? 아, 습곡이 있어서 생기는 부정합이 있고 습곡 없이 그냥 부정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정합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저기 거름처럼 부정합 이름이 이제 종류가 나눠지는데 그건 지구과학원 가서 배우면 되고. 옆에는 뭐? 이거 여기 끝인데. 퇴적, 습곡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융기, 침식, 침각 그 위에 새로 퇴적 이러면 이제 부정합이 되는 거죠. 됐나? 뭐 어쨌든 이런 걸 기준으로 여기 부정합이 생겼어? 뭔가 엄청 큰 변화가 있었구나. 여기 기준으로 지질시대 잘라야지. 이렇게 자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였는가? 자, 그 밑으로 갑니다.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갈게요. 성캄브리아 날씨가 전반적으로 따뜻했어요. 하지만 빙하기가 여러 번 왔을 걸로 예상합니다. 중간중간에. 왜냐면 너무 기니까. 사실은 지각 변동이 많아서 화석이 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성캄브리아 시대에 대해서는. 네, 어쨌든 기후는 이랬고. 고생되는 기후가 어때요? 대체로? 온난했으나 말기에 빙하기가 큰 게 한 방 왔죠. 그리고 고생대 말기에 대륙이 하나로 모여서 판게아가 형성되었었고요. 지금 여기 기후하고 수륙 분포만 하는 거예요.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기후와 수륙 분포. 그 다음 중생대 빙하기가. 중생대 빙하기가 없다죠.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는 시대. 제일 따뜻해요. 중생대 빙하기 없다. 뭐 곤드와나 대륙 이런 거 몰라도 되고요. 중생대에 바다, 대서양과 인도양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안데스와 로키 산맥 이때 생기고요. 됐나? 그 다음 신생대는 처음엔 따뜻했다가 나중에 가면서 지금 어떻게 돼?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아까 뭐라고 불렀죠? 간빙기가 반복이 됐어요. 그리고 얘네는 점점 지금과 비슷해지면서 무슨 산맥? 히말라야 알프스가 이때 올라옵니다.
자,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이제 생물 어떤 애들이 번성했는지 볼 거예요. 성캄브리아 시대는 일단 화석이 매우 드물어요. 그 이유로 제가 몇 개 말씀드렸죠? 일단 생물의 종류랑 수가 일단 적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 그나마 있는 생물도 몸이 너무 말랑해. 단단한 부분이 없어. 그리고 운 좋아서 화석이 됐어도 너무 옛날이라 다 지각 변동 받아서 없어졌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는 화석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매우 적다. 자, 그 다음 성캄브리아 시대 특징 모든 생물이 어디에서? 바다에서 살았죠. 그 이유? 오존층이 없어서 자외선 차단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성캄브리아 시대는 모든 생물이 바다에서 살아서 화석이 거의 없다. OX. 모든 생물이 바다에서 살아서 화석이 거의 없다. OX. 아, OR. X. 그러니까 성캄브리아 시대는 모든 생물이 바다에서만 산 것도 맞고 화석이 거의 없는 것도 맞지만 바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화석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화석이 없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지 바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화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화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자, 무슨 화석? 이름. 최초의 화석. 남세균 화석.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로마톨라이트. 이름 잘 외워오세요. 다음 주에 스트로마톨라이트 시험 보면 가관이야. 온갖 이름이 다 나와요. 스트로마톨라이트. 그 다음 말기에 가서 하나 화석 더 있죠? 무슨 동물군? 에디아카라. 카라 동물군 화석이에요. 요 두 개가 성캄브리아의 제일 중요한 화석인데 그 중에서도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제일 중요해요. 쓰셨소? 자, 고생대 갑니다. 생물종이 갑자기 많아졌고요. 생물 대폭발 기억나죠? 최초의 육상생물이 올라와요. 가능했던 이유는 드디어 오존층 형성됩니다. 누가 형성했어요? 성캄브리아 시대에 남세균이 형성했어요. 말기의 대멸종이 와요. 자, 고생대 말기 대멸종의 이유는 판게아 형성이죠. 정확하게는 판게아 형성에 의한 기후변화가 사실은 정확한데 어쨌든 직접적인 원인은 판게아 형성입니다. 고생대에 가장 많이 살았던 동물들 표준화석 좀 써봅시다. 삼엽충 제일 유명하죠. 삼엽충, 방추충 좋고요. 갑주어, 필석 뭐 이제 이런 애들 들어갑니다. 어류, 양서류, 곤충, 방추충 여기 있네요. 다른 애로 씁시다. 필석으로 할게요. 밑에 방추충이 있으니까. 삼엽충, 필석, 갑주어, 완종류 막 이런 애들. 고생대 표준화석은 종류가 많아서 다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고생대 식물 번성한 애 누구예요? 양치. 얘네가 나중에 석탄돼요. 얘네가 나중에 석탄. 그럼 석유는요? 석유는 누가 석유된 거야? 걔는 그냥 생명체. 어느 생명체? 공룡. 공룡은 아니고 그 석탄은 식물이고 석유는 동물은 맞긴 한데 공룡은 아니고 물고기? 바닷속에 살던 미생물. 미생물들이 바다 밑에 쌓여서 석유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중생대로 가요. 파충류가 번성을 했는데 말기의 대멸종? 중생대 말기 대멸종은 왜 왔다? 중생대 빈각이 없다니까요. 소행성 충돌, 운석 충돌 이렇게 표현하죠. 소행성 충돌 혹은 운석 충돌 그리고 기후변화. 소행성 충돌에 의한 기후변화겠죠. 사실 엄밀하게는. 자, 중생대에 어떤 생물 많이 살았나 봅시다. 동물 중에서는 육지에 공룡,
바다의 암모나이트. 그리고 시조새 포유류, 출현이에요. 번성이 아니고 잘 봐요. 파충류가 번성한 거고 출현은 포유류예요. 무슨 식물 번성? 거시. 은행나무, 소나무 같은 거죠. 이제 신생대로 갑니다. 신생대는 포유류가 번성, 조류도 번성. 최초의 인류 아니면 인류의 조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초의 인류 아니면 인류의 조상. 인류의 조상이라 쓸게요. 인류가 아니고 인류 조상이에요. 그리고 넓은 초원, 이거 중요한 표현이라 그랬죠? 넓은 초원 나오면 다 신생대예요. 자, 신생대. 동물 중엔 매머드, 육지엔 매머드, 바다엔 동글동글. 그렇죠. 동전처럼 생겨서 화폐석이에요. 화폐석. 식물은 무슨 식물? 속시. 됐죠? 그 다음 밑에 이제 대멸종의 원인이 몇 개 나와 있는데, 이제 판게아 형성 같은 수륙분포가 원인이 될 때가 있고요. 이게 딱 봐도 기후변화, 빙하기죠, 빙하기. 기후변화 같은 거 대표적으로 빙하기고요. 그 다음 이게 운석 충돌이죠. 딱 봐도 소행성 충돌 혹은 운석 충돌 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화산 폭발과 같은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죠. 이런 것들이 다 대멸종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안 써 있지만 대멸종이 일어난다고 생물이 일시적으로는 줄어들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적응한 놈들이 더 많이 진화하기 때문에 결국 생물종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